경제 안보를 비롯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협력이 더욱 심화되기를 기대합니다. 2ヶ月我々の下で日韓関係の進展を充実に示すものだと。 We deepened our alliance and our trilateral cooperation with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who are now talking together and working together to enhance deterrence against threats in the region, including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협력 문제, 그리고 기타 경제 안보 문제, 그리고 교류 문제 같은 것들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정상이 다음 달 18일 미국에서 처음으로 단독 3자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 미, 일, 이 삼각공조가 더욱 한층 강화되는 모습인데요. 민지숙 기자. 네. 자, 이 3자 정상회담 어떻게 결정이 된 걸까요? 네, 방금 영상으로 만나보신 G7 정상회담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렸는데요. 네. 여기서 한미일 정상이 약식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언제 한번 워싱턴 DC에 모시겠다 이렇게 초청 약속을 했는데 네. 그 약속이 이번에 날짜와 장소가 확정이 된 겁니다. 다음 달 1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100km 가량 떨어진 이 메릴랜드주 산속에 있는 대통령의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다라고 아하. 전해졌습니다. 최지영 변호사. 자, 이 회담이 워싱턴 DC가 아닌 대통령의 공식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다. 이거 자체도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백악관에 한다고 하면은 그 자체가 업무에 포커스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다는 것은 업무 플러스 친교 같은 두 가지의 의미가 병행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워싱턴 DC에 있는 백악관으로부터 한 110여 킬로 정도 떨어졌다는데요. 네. 우리나라로 본다고 하면은 서울과 그 행정복합시 그 세종시 정도, 세종시 헬기로 정도. 20분 정도 거리니까 사실 언제든지 또 백악관으로 올 수도 있는 정도 거리인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벌써 그 3개국 정상이 여러 번 만났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핵심 사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또 하면서 거기는 뭐 골프장, 그 외에 수영장 이런 종합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군사 시설이면서 종합 리조트가 있는 별장적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도 하면서 어떤 삼국 간의 우위도 다진다라는 것에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이번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밀도 있게 삼국이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장소적으로는 완전히 업무보다는 이제는 좀 더 정말 친구끼리의 격이 없는 대화를 하겠다라는 뉘앙스도 상당히 풍기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골프도 치고 했는데 과연 이 한미일 3국 이 정상이 함께 라운딩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을지 글쎄요. 그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승재현 의원, 이 캠프 데이비드 과거에도 참 굵직한 회의들이 많이 열렸었죠? 세상의 역사의 장면을 바꾸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1943년입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캠프 데이비드에서 그러니까 영국의 수상이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 가게 됐는데 지금 나와 있듯이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윈스턴 처칠이 만나서 2차 대전을 종식 논의를 했습니다. 네. 냉전 시대 사실 저는 레닌그라드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장소가 아마 상트페테르스부르크로 바뀌었는데 그때 냉전 시대에는 소련과 미국이 만나는 걸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런데 1959년에 미소 정상회담이 저기에서 또 이루어졌고 또 뿐만 아니라 방금 자막에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중동의 평화 정책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1978년에 사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중간에 중재를 했는데 이집트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총리가 만나서 함께 평화협상을 중재를 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방금 나왔다시피 2008년 MB가 방문을 했는데요. 그때 다들 기억하시지만 전부 다 이렇게 골프 카트를 직접 운전하면서 맞아요. 이렇게 뭐 버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여기 화면들이 나오네요. 예.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2012년이죠. 2012년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G8 정상회의도 캠프 데이비드에서 했는데 저는 변호사님 말씀대로 두 가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둘 다 잡는 느낌. 하나는 어떤 국가의 정책에 대한 어떤 일관성뿐만 아니라 관계자들의 어떤 친목도 함께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외교라는 게 라포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네네. 얼마만큼 친근하느냐. 맞아요, 네. 조금 더 친근함이 좀 더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렇게 이제 표로 정리된 거를 쫙 보니까 진짜 캠프 데이비드에서는 정말 굵직굵직한 일들이 참 많이 열렸었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오현정 부위원장, 이 한미일 정상이 이제 다자 회의가 아닌 처음으로 이제 한미일 3자 단독으로 정상회담을 해요. 이것 자체가 특히나 지금 이제 북중러에게 보내는 큰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미국의 속내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미국의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지만 그러겠죠. 아주 작은 부분 다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최태원 회장도 그렇고 또 이재용 회장도 몰래 중국에 갔다 왔다라는 보도가 있을 만큼 근데 우리나라 정부와 중국과의 관계가 아주 지금은 엉망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최근에 우리나라의 테슬라 전기차가 현대차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출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중국에서 테슬라를 생산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가격 경쟁력에서 훨씬 앞서는 것인데 지금 중국과 러시아랑 우리나라가 싸울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과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미일 동맹도 물론 중요하고 그러나 우리나라의 진정한 국익을 위한 그런 국제 외교가 균형 잡힌 외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국익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셔서 분명히 가셔서 정상회담에 임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승진 의원, 지금 오현정 부위원장도 잠깐 설명했지만 어쨌든 한미일 3국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현안 가운데 하나가 이제 북핵 위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북한의 이 위협 수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이미 북한은 워낙 양치기 말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 양치기뿐만 아니라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 대한민국이 핵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 기억하시죠?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시듯이 이제 미국에 있는 핵 잠수함이 우리나라 딱 들어오니까 아마 국방성 장관, 국방상인데 강순남 국방상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미국에 있는 핵 잠수함이 부산에 기항했다. 이거는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이란 말을 써요. 이게 남조선이란 말을 남조선이 쓰는데 아니고 대한민국이란 말을 쓰는 것은 이제 북한이 정상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엔에 하나의 어떤 가입된 정상국가로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데 너희 대한민국이 흔히 말해서 우리 북한을 공격하는 거 아니냐.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공격하는 거 아니냐. 국가 대 국가로 봐서 그렇죠. 저 국가에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똑같이 그렇게 바라보는 듯한 느낌인데 미 국방부가 한마디 합니다. 무슨 소리냐. 미국에 있는 핵 잠수함이 북한 기항하는 것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맞선 대응이기 때문에 북한의 그 운동은 너무 잘못된 운동이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국방부가 정말 어떻게 보면 속 시원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를 선제 공격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모르겠다. 결국 북한이 이렇게 핵무기를 계속 사용하면 다른 말로는 북한이 정권의 종말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국방부는 국방부에 맞는 이야기를 했는 것 같아요. 옛날 국방부는 북한이 주적임에도 불구하고 주적을 주적이라고 이야기 못했던 적도 있거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외교부가 바라보는 시각, 통일부가 바라보는 시각, 국방부가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저는 국방부는 분명히 원칙적으로 북한은 주적이라고 바라보고 당연히 북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음 달 18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한미일 3자 정상회담 과연 어떠한 모습들이 펼쳐질지 저희도 그때 되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그리고 여야 정치권의 지지율이 발표가 돼서 그거 좀 하나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능력 평가입니다. 지금 MBS 조사인데요. 긍정 부분이 34%, 그다음에 부정이 54%, 긍정 부분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 떨어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갤럽 조사도 발표가 됐는데 갤럽 조사에서는 자 보시죠. 긍정 부분 33%, 직전 조사보다는 1%포인트 소폭 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네. 자, 보면 한 곳에서는 4%포인트 떨어지고 또 한 곳은 1%포인트 이제 소폭 올랐어요. 근데 그중에서 또 MBS 조사를 보니까
TK, PK 지역에서 긍정평가 하락폭이 상당히 커요. 이거는 어떤 부분이 작용했다고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재난 대응, 이게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재난 지난번 대응. 그 홍수와 관련해가지고 충청도에서도 상당 부분 인명피해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실종자까지 사망자로 확인되면서 경상북도를 비롯한 그 TK, PK 지역에서 홍수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맞아요. 그 과정에서의 대응에 대해서 지금 그 현 정부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결국 지금 보수 지역에서도 지금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 그 갤럽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한 6% 정도 한꺼번에 뚝 떨어졌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한 1% 정도 올랐는 것은 이른바 기저효과로 해서 조금 상승했는 게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7월 첫 주에 38%에서 툭 7월 떨어졌죠. 둘째 주 이제 32%로 6%포인트 그렇죠. 하다 보니까 약간 그 기저효과에 따라서 좀 오른 부분이 있고 또 아까 MBS 같은 경우에는 좀 뚝 떨어진 점이 있는데 둘 다 공이 한 33% 내지 34% 정도로 전체적인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용산으로서는 이 지지율에 어떻게 보면은 그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지지율과 관련해서 한 3가지 키워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교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일본 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처리수 문제, 네. 또 내치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수에 따른 대응 문제, 그리고 내치와 외치가 같이 키워드가 겹치는 부분이 우크라이나 방문. 왜냐하면 그거는 단순한 외교를 넘어서 전후 복구 문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특히 내 그 어떤 주머니, 내 생활에 직접적인 그 어떤 민생과 관련되는 홍수 대응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했다라는 부분이 전국 특히 지지율을 강하게 했던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지율을 깎아먹은 것은 현재 지금 그 용산 대통령실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것이고 향후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네. 좀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지금 보면은 그 특별 재난 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다음 주로서는 조금 더 소폭 상승하는 어떤 그 경향을 보일 가능성은 지금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최진영 변호사 예상대로 다음 주에 발표될 여론조사 얼마나 변동폭이 있는지 한번 보겠고요. 자, 오현정 부위원장. 네. 더불어서 지금 정당 지지율을 한번 보면요. 정당 지지율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들 떨어져요. 그러면서 거기서 지금 부각되는 게 무당층이 상당히 좀 높아지거든요.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분석을 하세요? 네. 어쨌든 지금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서로 막 잘하겠다고 경쟁하고 서로 저기 당 못했다고 또 경쟁하고 하는 상황. 그런데도 무당층은 올라간다. 어떻게 왜 그렇다고 보세요? 네, 정말 뼈아픈 현실입니다. 저렇게 무당층이 양당 모두 지지율이 하락하고 무당층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국민의 그 정치에 대한 그 불신 그리고 혐오 이런 부분들이 극에 달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가 생활 문제, 민생 문제에 대해서 희망을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민생 정치는 사실 다 말로만 외치고 또 그리고 정쟁하고 부도덕한 문제가 정치에서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의 실망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야 할 것 없이 모두의 문제이긴 하지만 저로서는 또 정부와 여당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로 민주당의 당 대표를 야당 대표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야당을 협조의 대상 그리고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독단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네. 여야가 협치를 해서 그 정쟁으로 나서기보다는 합심해서 민생 문제의 해법을 찾고 그리고 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보여줘야 그것이 바로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야 지지율은 동반 하락하고 반사이익으로 무당층이 좀 더 높아가는 상황.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 아마 유심히 바라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